오늘 뉴저지 주 정부가 다가오는 올 가을 학기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내달 면역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부스트샷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텍사스에 이어 어제는 루이지애나주에서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램다 변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브루클린 도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다른 40대 아이 엄마의 머리에 총을 여러 차례 쏘고 탄연하게 현장을 빠져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퀸스타운 정부가 갱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만 28명의 퀸스 갱 조직원이 상습 살인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 성추행 혐의로 사임이나 탄핵에 직면한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의 뒤를 잇게 될 캐시 호철 부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파헤쳐봤습니다. 미국의 전국 일자리가 9월에 94만 3천 개 창출되고 실업률은 5.4%로 하락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스프릿 항공사가 나흘째 운항 상황의 문제로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여행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올 9월부터 개방하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마스크 규정을 각 고교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난 지침을 뒤집고 전면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 내 모든 공립교와 사립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The fact that no child under the age of 12 is yet eligible to be vaccinated, and the reality that too many older students and their parents remain unvaccinated, that all students, educators, staff, and visitors will be required to wear masks inside of school buildings, regardless of vaccination status, for the start of the 2021-2022 academic year. This is not an announcement that gives any of us or me personally any pleasure. It is the one that we need to make right now. 머피 주지사는 대면 수업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더 좋은 교육 환경이 교실 안에서 제공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의 감염세는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는 안정적인 편이지만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 수가 급증했습니다. 어제 보고에 따르면 뉴저지의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068명으로 전주 대비 35%, 전달 대비 357% 올랐습니다. 수요일 기준 599명의 입원자가 보고됐는데 지난달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절정기 3,873명에 비하면 아직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뉴저지의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접종을 완전히 마친 성인은 71%로 전국 61%보다 크게 높습니다. 이번 뉴저지의 결정은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학교 마스크 의무화가 내려진 주는 워싱턴, 버지니아,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입니다. 한편 전국 최고 감염세를 보이는 플로리다에서는 교내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했는데 이를 감수하고 2개 지구에서는 의무화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수요일 뉴욕주는 올가을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을 것을 밝히며 지역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와 예방수칙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를 가을 학기에도 유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미국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부스샷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노약자를 중심으로 백신 3차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이 다음 달 초 부스터샷 추가 접종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접종 시일이 한참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빠른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면역 취약층은 현재 접종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부스터샷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백신 추가 접종으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저 백신의 예방 효과는 접종 후 2개월마다 약 6%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2회 접종자도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으려면 가을에 3차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7개 주가 지난주 신규 확진과 입원 환자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6,5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으며 영국, 독일 등 부유한 국가들이 주로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박차를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 기부가 우선이라는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백신 공급이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에 지구촌 백신 불균형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어제 루이지애나에서 코로나19의 또 다른 변이인 램다 변이 감염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램다 변이는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큰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람다 변이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최초로 보고됐는데 근접한 루이지애나 북부 지역으로 점차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중심지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 감염 상황을 추적 중입니다. 람다 변이는 작년 8월 페루에서 최초로 발견돼 전체의 81%까지 차지하며 지배 변이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6월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는데 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쿄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항체 저항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진들은 람다 변이를 우려 변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의 한 대학의 미생물학자 파블로 박사는 처음에 리마 전체 확진의 1%를 차지했던 람다 변이가 곧 50%로 올랐다며 이는 강한 전파력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페루에서는 백신이 람다 변이의 효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페루에서는 중국에서 만든 백신을 사용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람다 변이의 효력이 있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루이지애나의 비영리 의료재단 오슈너의 의료 책임자 알도 루소 박사는 람다 변이의 전파력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내 승인된 백신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보 공유기관 지사이드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현재 1,037건의 람다 변이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전 세계에는 4,000건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UC 버클리의 전염병 학자 펜용 리유는 남아메리카에 국한됐던 람다 변이가 세계로의 확산 추세에 있다며 전문가들의 주목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알파, 베타, 델타 변이와 같은 기존 변이들보다 람다 변이의 백신 저항 능력이 크다는 초기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됐을 경우 델타 변이와 같이 증상이 없거나 미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람이 가득한 붉은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40대 여성에게 다가가 머리에 총을 쏜 뒤 태연히 사라지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화요일 밤 9시 40분경 브루클린 프로스펙 플레이스의 프랭클린 애버뉴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방을 맨 한 여성이 건물 현관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중이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여성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혼비박산한 주변 사람들은 몸을 웅크린 채 도망갔고 총격을 가한 여성은 태연하게 걸어가 비상등을 킨 채 이중주차된 하얀 SUV에 탔습니다. 피해자인 델리아 존스는 의식을 잃어 반응이 없는 채 발견됐고 인터페이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 퀸스 지역을 무대로 살인, 강도 행각을 벌려온 갱단 조직원 28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목요일 퀸즈 지방검사 멜린다 캐치는 퀸즈 일대에서 총기 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갱단과의 전쟁을 벌여 조직원 2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는 제트블루, 마트 벨러스, 오블리게이티드 투 머니 등 3대 갱 조직이 서로 경쟁하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혈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에서 진행되는 주택 개발 사업의 이권에 개입해 살인,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퀸즈 지역의 마약 거래 영역을 놓고 라이벌 조직과 총격전을 벌이며 무고한 행인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퀸즈 버나가에서 갱단 조직원들이 총을 난사, 무고한 행인 7명과 라이벌 갱 조직원 3명 등 모두 1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총격 사건 직후 대대적인 갱 소탕 작전을 벌여 이 사건 용의자 포함 28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53세의 여교사 조지 로사가 갱 조직원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현장을 지나다 빗나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용의자도 체포해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5년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사임할 경우 캐시 호출 부지사가 주지사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출은 어떤 인물인지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원 보도에 따르면 캐시 부지사는 지난 2014년 재선에 도전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런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쿠오모와 정치적 동지가 됐습니다.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캐시는 부지사로서 7년간 뉴욕주 62개 카운티를 돌며 일해온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라고 뉴욕원은 보도했습니다. 캐시는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혐오스럽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캐시는 뉴욕주 버팔로에서 아일랜드 카톨릭 노동자 계층 부부의 6자녀 중 2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뉴저지 시라큐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이 시기에 남편인 빌 호처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현재 버팔로 연방법원의 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어 캐시는 워싱턴 DC의 카톨릭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함부르크 타운보드 위원, 에리 카운티 서기 등으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어 2011년 뉴욕주에서 민주당원으로는 최초로 하원 의원에 당선됐으며 2014년부터 쿠오모 주지사와 정치적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녀는 부지사 재임 기간 중 해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를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식당에 들러 현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인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는 61개 카운티를 돌며 500여 명의 주민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불만 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하면 그녀는 뉴욕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됩니다. 이와 관련 존 라팔스 전 민주당 의원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호감이라며 모두가 캐시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에리 카운티 민주당 의장인 렌 레니하는 그녀를 조 바이든 민주당원이라고 부르며 캐시는 기본 민주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일자리가 7월에 94만 3천 개 창출되고 실업률은 5.4%로 하락하며 팬데믹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력을 찾는 고용주들에 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복귀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노동통계부에 따르면 7월 일자리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던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87만 개보다 크게 높습니다. 6월에도 9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어 올 여름 동안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이후 미국에서는 1,6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570만 개가 낮은 숫자입니다. 서비스와 여가 업종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일자리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레스토랑과 주점에는 25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작년 2월보다는 170만 개 낮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도 일자리 증가폭이 높았는데 노동청은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과 해고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이 보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평균 시급은 4개월째 상승하고 있으며 11센트 올라 30달러 5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력 인구 비율은 61.7%로 소폭 상승했고 고용률은 58.4%로 증가했는데 여전히 작년 2월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학자 정보 유닛의 국제경제학자 케일린 벌치는 수백만 인구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비해 많은 노동자들이 양육과 감염 우려 등으로 일자리 복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월에 약 100만 명이 신규 채용됐는데 이는 고용시장과 소비자 지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사회활동이 제한되면서 고용시장 회복에 추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델타 변이 확산은 일자리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변화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 내 저가 항공사로 잘 알려진 스피릿 항공사가 나흘째 이어지는 운항상의 문제로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나서면서 수많은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바쁜 스피릿 항공사는 약 나흘 동안 400편 이상의 항공편, 즉 전체 일정의 60%나 되는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100여 편의 항공편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특히 애틀란타 공항의 여행객들은 대책이 없는 상황에 발을 동동 구르며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사 측은 직원 부족, 악천 후, 일요일부터 시작된 시스템 중단 등 광범위한 운영상의 문제로 수백 편의 비행편을 지연 및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스피릿 항공 이용객들은 공항으로 향하기 전 이메일을 확인하고 해당 항공편 운항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으로는 운항이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만 하더라도 단 한 편의 항공편도 취소되는 일이 없었던 스피릿 에어라인은 7월이 되자 여름방학을 맞은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하루에 최소 10건에서 15건의 결항이 발생하는 등 장애를 겪기 시작했고 이후 7월 31일에는 76건, 8월 1일에는 121건, 2일에는 284건, 3일 371건, 4일에는 408건, 5일에는 450건, 그리고 오늘 294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결항 사유의 70%가 조종사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항공사 직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수천 명이 줄었지만 현재 경제 재개로 완화된 미국 항공 여행객은 약 80%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피릿은 승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를 2배로 늘리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항공사 승무원 노조, 조종사 노조, 항공사 최고 경영자, 운영이사 등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스피릿 항공사뿐만 아니라 최근 아메리칸 항공, 프론티어 항공사 또한 약 350건에 이르는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제트블루,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도 약 10%대의 항공 결항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대기업들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 사무실 출근 재개 시점을 속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최근 사무실 출근 계획을 오는 10월로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했고 애플은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과 몇몇 국가 직원들에게 9월 7일부터 현장 근무를 대부분 재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는데 어제 직원들에게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사무실 출근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직원들에게 오는 10월 1일까지 사무실 출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도 현재 원격 근무 중인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당초 예정인 9월 7일에서 10월 4일로 늦춘다고 공지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클레이턴 주립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약 6천여 명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등록금이 밀린 학생 693명을 위해 연방정부 고등교육 긴급 지원 예산 60만 7천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사우스웨스턴 주립대 역시 11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재학생들의 미납 등록금을 탕감하는 한편 내년에 300만 달러 예산을 재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리크 애틀란타 대학은 2020년 전체 미납 등록금과 2021년 봄, 여름 학기 미납 등록금을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펠만 대학 역시 연방정부 지급 예산으로 2020년 가을, 2021년 봄학기 미납 등록금을 탕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배정한 미국 구조 계획에 예산 600만 달러로 충당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래 산업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가 전기차가 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항만과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을 현대화하고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시설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 제조, 혁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내 노조가 만든 클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구매 인센티브라며 구매 조건에 따라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을 지속적인 중산층의 성장을 지탱할 일자리라며 그런 일자리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인데 현재 전기 배터리 제조의 80%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 파크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여성이 위조 신분으로 연방정부 혜택을 받은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73세 한인 김모 씨는 위조 신분을 이용해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SSI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씨가 허위 신분으로 사회보장번호, 미국 여권, 비운전 신분증을 만들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3만 7천 달러 상당의 SSI 혜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3급 기망에 의한 절도, 3급 공공기록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18일 해켄색에 있는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에 출두를 앞두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